안녕하세요. 김현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최대의 화두이자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기업 경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의 탄소 중립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를 선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언을 넘어서 그야말로 역대급 탈탄소 정책들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의 시작점인데요. 여기에 탄소 중립에 대한 싸늘한 여론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했던 국제사회의 행보 자체가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잘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위기를 거듭 조장하다가 막상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가 이런 양치기 소년 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미 1990년대부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을 내세운 장밋빛 합의들이 국가 간, 산업 간의 이해관계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외침은 그야말로 공허한 외침이 되고 양치기 이미지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움직임을 좀 냉정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이 국제사회의 이러한 그 동향을 쭉 지켜본 저의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또 거짓말을 하는 걸로 생각해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그야말로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탄소 중립은 우리의 산업, 경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승자들과 패자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업이 왜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의 절박성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측면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번복해왔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해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기후변화의 위험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데에 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 이 단기 손실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죠. 이제는 기후변화의 위험이 더 이상 장기적이지도 않고요. 더 이상 불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계에서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에 기후비상, Climate Emergency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Climate Emergency라는 용어는 2019년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후변화, 최근의 기후변화는 긴급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이런 비상사태처럼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고 그 피해는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 메시지의 이 톤이 사뭇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 메시지가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뀌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 경고를 더 이상 거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지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는 기후변화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조만간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조만간이 언제일까요? IPCC는 20년 후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이제 이 기후 변화는 재앙 수준으로 치닫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해도 이 기후 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지의 카툰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각의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싸우는데 한 선수는 코로나 선수고요. 한 선수는 지구 선수입니다. 지구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코로나 선수랑 맞서 싸우고 있는데 링 밖을 보니까 등치가 막 두세 배는 더 큰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선수가 바로 기후변화 선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기업의 경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지금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의 무역 통상 환경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이 탄소 국경세의 도입 움직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무역이 국가 경쟁력, 우리 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탄소 국경세의 도입 움직임을 정말 예의주시해서 빠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겠는데요. EU의 경우에는 이 탄소 국경세, 정확하게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 이 탄소 국경세를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2026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EU 영내로 수입되는 제품들 중에서 영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그 EU 영내에서 생산하는 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해온 EU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이렇게 탄소 배출량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의 통상 압박이 강화될 경우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산업들의 경우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더욱이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들은 대부분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철강 산업의 경우에 과연 그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를 살펴보면요. 2030년에 예를 들어서 EU가 탄소 톤당 75달러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EU 철강 수출액의 약 12% 정도를 탄소 국경세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철강 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벌어서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해당 산업들의 녹색 전환이 시급한데 이 녹색 전환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막대한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비용들이 다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탄소 국경세 못지않게 수출 환경을 뒤흔드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는 2035년부터 이제 신규 차량, 그러니까 새로 등록되는 신차죠. 이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0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지금 타고 다니는 이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이런 내연기관차들은 더 이상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령에 해당하는 거죠. 미국도 2030년부터 신차의 절반을 무공해차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 이제 이런 내연기관차는 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규제들을 바라보는 국내 업계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서둘러 앞으로 신차들을 전동화 모델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국제 동향을, 글로벌 동향을 잘 모니터링하고 또 대처해온 그런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품업체들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한 9천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곳은 21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품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빠르게 업종 전환을 하고 또 기술자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이제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환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기업의 경영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해관계자입니다. 최근 이 기업을 평가하는 이해관계자의 기준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업에게 새로운 평가 잣대를 들이대면서 새로운 기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 새로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ESG인데요.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의 앞자를 딴 ESG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돈만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비롯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죠. 이 운용 자산이 한 700조 원 정도 됩니다. 세계 연기금 중에서 3위입니다. 큰손 중에 큰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국민연금이 2022년, 내년부터 ESG 투자를 기금 자산의 절반까지 확대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업의 ESG 경영이 당당하게 성적표에 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학생들한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제는 국영수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영수만 잘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너무한 거 아니냐. 기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돈만 버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또 이제 ESG 경영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사실 ESG 경영이라는 거는 뭐 별개의 과목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학습 목표, 방향, 태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 목표나 방향과 태도가 또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기업들이 돈도 잘 벌게 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이라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능력이 있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중장기적인 수익률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뒤흔드는 요인은 바로 경쟁 기업들로부터의 압박입니다. 탄소 중립을 앞장서서 실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프레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잠시 탄소 중립의 우등생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리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리백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기업들의 클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처음 출범했던 2014년에는 15개 기업으로 조촐하게 시작을 했죠. 근데 2018년에는 이게 150여 개 기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SK그룹이 그 8개 계열사가 아리백에 가입하기로 선언했던 게 2020년 11월인데 제가 이때 들어가 보니까 286개 기업으로 숫자가 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게 흥미로워서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300 플러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일일이 다 카운트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리백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냐를 보니까 애플, 구글, 월마트, 3M, 골드만삭스, JP모건과 같이 IT, 제조, 유통, 금융 할 것 없이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참여 기업 리스트만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우등생 클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이 기업들이 정말 100%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도 좀 드시죠. 근데 이미 이 기업들 중에 30여 곳이 넘는 기업들이 이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에,
애플은 2018년에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이 기업들 중에 절반가량이 제조 공급망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018년에 자사의 이 탄소 중립은 이뤘지만 이 제조 공급망,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서의 기업 활동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협력업체 중에 175개 기업이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모두들 탄소 제로 레이스에 경쟁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뒤처지는 국가와 기업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어떻게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이 운명의 전환점으로 삼을까라는 관점이야말로 우리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탄소 중립으로 응전하는 우리의 소중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